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44번째 이야기, 이론론 11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얘기에는 근원적 자리에서 비롯되는 선험적 우한 구조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근원적 자리, 즉 근원적 자리라는 거는 내재적 초월성이라고 그랬죠. 내재적 초월성에서부터 이게 우리는 절대자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선험적 우환구조, 그러니까 이 근원적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이끌어져 온 선험적 5개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 자리는 사물이나 개념 이전에 이미 열려 있는, 그래서 그는 사물이나 개념 이전에 이미 열려 있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분별 이전의 바탕이 되며 이 자리에서 세계는 처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 자리에서 우리한테 바탕을 주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절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 창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근원적 자리는 정태적인 공허가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있는 그런 공허한 게 아니라 이게 동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극이 태극이면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우리는 삼라만상의 만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천지인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태적인 공허가 아니라 어떤 동인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얘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선험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 구조가 바로 우한 구조로 우리는 이어서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한 구조는 현상 이후에 덧붙여지는 해석틀이 아니라 현상 이전에 드러나는, 현상까지 드러나는 그러한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작동하고 있는 근원적 자리의 자기 전개 방식을 우리는 모항구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먼저 근원적 자리는 어떻게 돼요? 광으로 열려요. 빛으로부터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지창조시 뭐예요? 빛이 있으리라는 얘기는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빛은 어떤 대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보임 자체,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 자체가 가능해지는 선험적 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밝음은 우리의 지금 그 후천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드러나는 밝음이 아니라 이 선험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빛으로 인한 밝음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혼돈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는 사실 자체가 이미 광의 작동을 전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근원적 자리는 아직 의미나 판단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판단 이전에, 의미가 있기 이전의 모습이 이제 광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드러남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장으로서의 현상의 조건이 뭐예요? 광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광이 빛이 단순한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방향과 질서를 띠며, 그러니까 이때 보세요. 방향과 질서를 띈다는 거는 일단 무엇을 향하고 가고 있고, 얘네들이 이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 개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띠며 드러날 때 명이 된다, 이 얘기는, 명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벌써 무엇이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명은 밝음이 스스로를 정돈하여 무엇이 드러나야 하고 무엇이 가려져야 하는지를 가르는 선험적 분별의 기초가 어디예요? 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 세계가 무자기적 자극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는 모습과 의미를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인식이 되는 그러한 이유는 이 명의 작동 때문입니다. 이 밝음의 작동 때문에 우리한테 인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죠. 이때 근원적 자리는 드러남의 질서로 현상 속에 스며듭니다. 즉, 밝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죠? 드러남의 질서, 즉 우리한테 인식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남의 질서는 명, 밝음으로 인해 근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하니까 이때 비로소 뭐를 알 수가 있다? 절대자의 모습을 일단 볼 수가 있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빛과 밝음이 열어준 세계는 곧바로 가치 중립의 장으로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 이전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드러난 것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마땅함과 어긋남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는 리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리라는 거는 뭐예요? 참된 이치로 얘기를 하니 이거를 진리라 하는 거고 진리의 구현이 뭐예요? 이치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순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리가 마땅함이란 발음의 질서에 따르는 공자의 정명과 맹자의 천형의 의미로서 뭐예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조리의 의미를 갖게 되지만 어긋남이란 발음의 질서에서 이탈된 거죠. 그래서 조리가 아닌 부조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때의 리는 참된 이치로서 조리의 의미이지만 이치로 말해지는 것으로 이것은 외부 규범이나 사회적 합의 이전의 사태 자체가 요구하는 선언적 질서가 뭐예요? 진리, 이치, 이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느껴지는 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근원적 자리에서 비롯된 리가 현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양심 그랬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에 있어서는 뭐라고 해요? 다이몬이라고 했어요. 이 다이몬. 이러한 모습이 지금 양심과 다이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리가 현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지점을 우리는 윤리 이론을 따르는 그러니까 양심과 다이몬에 근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윤리 이론을 따르는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도덕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뭐죠? 발음의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도덕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근원적 자유에서 비롯된 이게 발음의 질서예요. 발음의 질서인 리의 존재적 구조로 드러납니다. 이 리가 세계 내의 존재자로서 이 리라는 거는 세계 내의 존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자리, 내재적 초월성을 지닌 그 모습에서 우리가 세계라는 게 만들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리인데 이 리라는 거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르면 진리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자로서 인간의 내부에서 살아있는 방향성으로 체현될 때, 이 리라는 게 인간의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향성으로 체현될 때, 즉, 이 진리라는 모습이 우리한테 체현될 때는 뭐예요? 내부적으로 성,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 진리와 성이 함께 등치값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성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성이 된다. 이처럼 네가 세계 내의 존재자로서 인간의 내부에 부여된 모습으로의 성은 타고난 성향이나 심리적 기질이 아니라 근원적 자리의 질서가 인간 안에 내재한 모습, 그거를 우리는 이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을 인식할 수 있고 발음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외부 교육 이전에 우리가 이 현상에서 이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근원적 자리의 질서로서 그 근원적 자리의 질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의 질서로서 자연스럽게 성의 차원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은 근원적 자리가 인간 내부에서 선과 발음의 가능성으로 자리 잡은 방식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의의가 뭐죠? 우리의 내재적으로는 선이고 그 다음에 이 발음이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 발음의 가능성으로 자리 잡은 방식이 뭐예요? 성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선언적인 모든 구조가 의식적 분별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 멈춤이었고 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의 자리인 지인데 이 지의 자리를 제가 일지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따라서 이 일지 상태에 있어서의 지는 단순한 인식 능력이 아니라 분별이 그 근원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멈춤의 자리예요. 이 멈춤의 자리라는 것은 근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멈춤의 자리는 생각이 흩어져 대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러니까 외부의 욕심이나 욕망에 시달리지 않고, 발음의 질서를 놓치게 될 때, 그러면 발음의 질서를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다시 근원적 자리로 돌아와 판단과 행위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는 힘이 뭐예요? 지가 됩니다. 일지 상태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는 선언적 오한 구조의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발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근원적 자리에 계신 광으로 돌아가게 하는 순환의 축이 뭐예요? 일지 상태의 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선언적 우한 구조는 근원적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파생되는 외적 구조가 아니겠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어디에서요? 근원적 자리에서부터 우리한테 광명, 위성, 지로 지금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한 구조는 근원적 자리가 현상 세계와 인간 존재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펼치는 내적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자가 우리의 이 세계에 드러나기 전에 그 순서에 밟는 단계는 뭐예요? 오왕 구조에 의해서 이제 밟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광은, 빛은 드러남의 가능성으로, 밝음은 질서가 있는 인식으로, 리는 마땅함의 기준으로, 그 성은 인간 안의 가능성으로, 지는 멈춤은 그 근원을 잃지 않는 실천적 그침으로 작동이 됩니다. 라고 해서 오한 구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근원적 자리는 선험적 오한 구조를 통해 현상 속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러나 대상화되지도 않은 채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질서로 뭐예요? 현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재적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절대자의 모습을 우리가 선언적 오한 구조를 통해 지금의 현상 속에서 절대자 스스로를 숨기지 않고 그 다음에 절대자 스스로를 대상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질서로 현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뭐예요? 절대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와 지금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자의
모습의 절대자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내게 각자에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음의 질서를 따라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근원적 자료, 선언적 오항 구조로 이어진 실천적 오항 구조의 현현된 존재론적 모습을 살펴보면 근원적인 출발은 어떤 사물이나 규칙에서가 아니라 분별 이전의 근원적 자리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자리는 세계와 인간, 인식과 행위가 아직 갈라지기 전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드러나기 전, 우리가 드러나기 전의 모습이 있다 이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세계가 드러날 수 있는 선언적 오항 구조가 작동합니다. 세계가 드러날 수 있는 오항 구조가 작동한다는 것은 광에서 명으로 드러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죠? 근원적 자리인 이 절대자의 모습이 우리한테 절대자가 광과 명이라는 이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뭐가 드러나요? 세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세계의 질서, 무슨 질서요? 다른 질서를 지키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진리라는 거는 상황에 따른 게 아니라 절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언적 오항 구조는 다시 인간의 삶 속에서 실천적 오항 구조로 현현되는데 선언적 오항 구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실천적 오항 구조라는 거예요. 그때의 오항은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개별적 존재들이 실제로 살아내는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실천적 오항들이 바로 지감각 성행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실천적 오항 구조의 제일 먼저의 지는 뭐예요? 선언적 오항 구조의 맨 마지막이 실천적 오항 구조의 맨 처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는 선언적 오항 구조의 마지막이자 실천의 최초 조건이죠. 그래서 지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멈춰서는 멈춤의 자리이며 이 멈춤의 자리라는 건 근원의 자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며 생각과 욕망 습관적 반응이 자동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존재 전체가 다시 근원에 서는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존재 전체가 다시 근원에 서는 모든 존재는 멈춤의 자리에서 누구요? 근원인 절대자의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별적 존재에게서 지는 판단 유보나 회피가 아니라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맞이하려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어떤 것을 가감하거나 살을 붙이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무위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얘기는 노자의 얘기하는 무의자연과 일치한다고 봐야 돼요. 무의자연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러한 지는 멈춤은 행위를 결정하기 전에 공백이 아니라 실천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존재론적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멈춤의 자리에서 세계는 곧 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이라는 게 이건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멈춤의 자리에서 우리는 곧 감으로 다가오는데 이때 마음을 다한다는 거는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이나 아니면 우리의 양심에서 드러난 형태의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은 단순한 감정이나 자극의 수용이 아니라
세계가 나에게 와닿는 최초의 접촉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존재는 상황을 먼저 느끼고 분위기와 긴장, 어긋남과 위태로움을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직관적으로 감지한다는 것은 멈춤의 자리에서의 나의 양심과 다이문의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게. 직관적으로 감지한다는 것. 그래서 이 감은 주관적 기분이 아니라 근원적 질서가 감각적 차원에서 현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절대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양심과 다이문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천의 방향을 암시하는 초기의 신호가 감이다. 이러한 초기의 신호인 감이 이어져 구체화될 때 우리는 각이 일어납니다. 예. 이 각이 일어난다는 건 자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의 각은 느낌말을 알아차리고 분명히 하는 성성함에 깨어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원적 자리와 일치가 되는 그 모습으로 항상 나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뭐예요? 각이에요, 각. 그래서 이는 분석적 사고 이전의 자각으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가 어긋나 있는가가 스스로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존재의 실천에서 각은 상황을 정확히 짚어내는 분별력으로 나타내며, 왜 그러냐면 각을 통해서 뭐가 돼요? 지혜가 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발현이 돼요. 그러면 이 발현된 지혜는 어디에, 뭐를 근거로 해요? 정견의 입장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감을 막연한 느낌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식으로 전환시킨다. 이때 의미 있는 인식이라는 거는 곧 뭐냐면은, 정견의 관점으로 이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드러난 사태의 요구는 존재 내부에서 성으로 응답이 되죠. 그래서 성은 타고난 성격이나 본능이 아니라 마땅함에 공명할 수 있는 존재적 가능성. 그러니까 마땅함에 공명한다는 건 뭐죠? 근원적 자리와 내가 일치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현현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적 존재는 알았지만 하지 않는다는 분열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알았는데 내가 안 한 거야, 이게 아니라 알면 행해야 됩니다라는 지행합일과 지덕일치라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맞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드러난 발음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알면 행해라, 이거지. 이는 강요나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근원적 질서가 인간 안에서 방향성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은 행으로 드러나요. 실천하지 않는 성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결심의 산물이기보다 멈춤에서 시작된 정과정이 자연스럽게 몸과 삶으로 흘러나온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별적 존재의 행위는 도덕적 과시나 의무 수행이 아니라 사태가 요구하는 바를 바람직한 관계 설정으로 드러나게 하여, 이게 뭐죠? 사태가 요구하는 바를, 이 얘기는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거기에서의 그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 반응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드러나게 하여 제때, 제 방식으로 실현하는 움직임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행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행이라는 건 실천이에요. 행은 세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행위자 자신도 제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볼 때 근원적 출발에서 선험적 오한 구조를 거쳐 드러나는 실천적 오한 구조는 지, 감각, 성행이 흐름으로 개별적 존재의 삶 속에 구현되죠. 자, 이는 윤리를 외부 규범의 적용으로 보지 않아요. 근원의 자리에서 드러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의 적용으로 윤리를 외부 규범의 적용으로 보지 않고 존재가 근원에 서서 세계를 느끼고 알아차리고 응답하며 살아내는 전체적 실천 방식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근원에 서서 이때는 그 존재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구체화가 되겠네요. 결국 실천은 무엇을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근원적 질서가 개별적 존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방식이 뭐예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알미 진행이 되면 행해야 됩니다. 배웠습니다. 뭐를요? 참을 배웠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행을 해야 됩니다. 지행일치, 학행일치 이런 것들. 그래서 근원적 자료와 선험적 오한 구조로 이어 형연되어진 것이 실천적 오한 구조의 윤리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실천적 오한 구조에서 오항의 마지막 내용이 공일 경우, 이게 공변된다는 거죠. 공변될 공이 의미가 될 때 근원적인 출발은 개인 이전의 차원에서 이미 열려있는 분별 이전의 근원적 자리인데 이 자리는 어떤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체로 성립할 수 있는 존재의 바탕이며 여기서 세계와 인간, 나와 타자가 아직 갈라지기 전에 공통의 장이 열리는 곳, 그것을 우리는 이 공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 자리에서 세계가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선험적 오한 구조이고 이 구조는 공동체 삶 속에서 실천적 오한 구조로 현현이 될 때 공동체 차원에서 이 실천적 구조는 지, 감각, 성, 공이라는 이러한 다사탕으로 움직이게 되죠. 먼저 이 멈춤에서의 시작은 공동체 실천의 출발점이 되죠. 이 멈춤은 개인적 판단의 중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즉각적인 이해관계, 이념, 감정, 충동에서 한 발 물러나 함께 멈추어 서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위기나 갈등 앞에서 바로 편을 가르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태 자체를 받아들이기 위해 숨을 고르는 순간 멈춤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는 의사결정 이전의 공백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기의 근원을 잃지 않기 위한 존재론적 정렬입니다. 네, 존재론적 정렬은 뭐죠? 발음의 질서를 찾는 거예요. 발음의 질서를 찾는 거. 이 멈춤의 자리에서 공동체는 상황을 감으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 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이나 다이문으로 받아들여서 이 감은 여론이나 감정, 대외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사태의 분위기와 고통, 긴장과 위태로움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어느 누가 사건이나 사태를 접했을 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느낌, 태도,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약자의 신음, 불의가 쌓여 만들어내는 불편함,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균열은 먼저 감의 차원에서 포착이 되죠. 그래서 이 감은 주관적 동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직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증표이다. 공동체가 아직 감각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때의 감각은 뭐냐면 발음의 질서를
질서를 우리가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징표이다. 그래서 감이 축적되고 공유될 때 각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각은 단순한 정보 인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서 질서가 어긋나는가를 분명히 자각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 이 자각은 개인의 자각이기도 하겠지만 공동체가 모두 동일한 보편성을 가지고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통계나 법조항이 인식이 아니라 사태의 핵심이 드러나는 깨어있음이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얘기는 뭐죠? 근원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현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의 질서 내에서 보는 거. 그걸 정견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각이 살아있을 때 문제는 은폐되지 않고 이름을 얻으며 책임의 방향도 흐려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사태의 요구는 공동체 내부에서 성으로 응답이 돼요. 공동체 내부에서 성으로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의 동조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은 구성원 개개인의 성향의 합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를 결정하는 내적 방향성,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따라요 하는 기준을 법적이나 아니면 도덕으로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래는 드러나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어디에 의해서? 마음을 다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는 양심에 위배되냐, 양심에 적합하냐,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의 소리에 우리가 부당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너 잘하고 있어 라는 칭찬을 받느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강제하지 않아도 이것은 공동체답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공통의 기울어짐, 이거예요, 이거. 이게 공통의 기울어짐이라는 게 이게 보편성이잖아요. 보편성. 보편성. 보편성이 형성될 때 우리는 성이 작동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윤리의 내재적 근거가 뭐예요? 보편성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은 공으로 현현되죠. 이때 이 공은 단순한 공공성이나 제도 운영을 뜻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공은 공동체가 사태를 사적인 이익이나 집단의 편의로 처리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식으로 책임지고 실천하는 행위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방식으로 책임지고 실천하는 행위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정책, 제도, 연대, 사과, 회복의 실천은 모두 공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편성에서. 이때의 공은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가 자기 근원을 배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자가 우리한테 주어진 그 근원의 자리의 모습에 발음의 질서에서 이탈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해야 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근원적 출발에서 선언적 우환구조를 거쳐 드러나는 공동체의 실천적 우환구조는 지감각 성공의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는 공동체 윤리를 규범이나 이념의 적용으로 이해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멈추고 함께 느끼고 함께 깨어나며 함께 기울어지고 함께 공적으로 책임지는 존재 방식에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에요. 전체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개별적이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최종항이지만 동시에 다시 뒤로 되돌아가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순환의 자리이며 공동체는 이 구조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 현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실천적 우환구조에서
마지막 공이 이게 공변될 공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공일 때의 모습을 볼까요? 함께 공일 때의 모습을 보면 앞서 말한 실천적 오한 구조에서의 공변된 공은 흔히 이해되는 제도적 공공성이나 국가적 공익의 의미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변된다는 것은 함께 공의 차원에서 성립하는 공이며 공동체가 근원적 자리를 함께 살아나가는 방식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공은 결과나 체계가 아니라 함께 있음의 방식이 공이에요. 공. 이 공동체가 뭐예요? 이 공이라는 건 근원적 자리를 함께 살아내는 방식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공동체가 발음의 질서를 모두 드러내는 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멈춤에서 공동체가 함께 멈추어설 때 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가능성으로 연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멈춤은 각자의 입장과 이해를 잠시 내려놓고 사태 앞에 함께 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공은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합이 아니라 함께 서는 자리에서 이미 성립하는 관계적 구조입니다. 이 관계적 구조에 있어서의 이 드러나는 형태의 질서가 뭐죠? 발음의 질서잖아요. 발음의 질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동체가 사태를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느끼는 것, 이 뭐 보편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께 공의 의미에서 공은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에 해결해주는 선의의 행위가 아니라 그 고통의 공동체 전체가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느껴지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말해지지 않는 불안과 상처가 공유될 때 공은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부대낌에서 나오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감이 축적되면 공동체는 함께 깨어남에 이르고 각에 이르고 이는 다수결이나 여론의 형성이 아니라 사태의 핵심이 공동체 내부에 분명히 드러난 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공동체의 사태의 핵심이 공동체 내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잘 됐어,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되고와 잘못되의 표현을 좋고 나쁨으로 보면 안 되고 발음의 질서를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습니까? 이거와 우리는 발음의 질서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따라서 우리는 근원의 자리에 따라서 근원의 자리에 맞는 우리의 삶을 행하는 것은 발음의 질서에 따르는 건데 발음의 질서에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은 우리는 인위적인 게 들어가지 않았죠. 따라서 무의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공은 누군가 옳다고 설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취합니다. 이때 함께 본다는 것은 뭐죠? 보편적 관점인데 어디에 기준을 둬요? 정견에 기준을 둔 보편적 관점으로 함께 보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따라서 공은 합의 이전의 자각이다. 합의 이전의 자각이다. 이렇게 깨어난 공동체는 함께 기울어짐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함께 공의 관점에서 성은 도덕 규범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공동의 방향성이 됩니다. 공동의 방향성. 그래서 공은 여기서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중립적 절충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합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는 발음의 질서에
입각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 모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중립적 절충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태도로 드러나죠. 이때 함께 공은 공동체의 성향이자 약속입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함께 행해짐으로써 공, 즉 공의 실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공은 제도나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감당하는 실천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간디가 폭력이 없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죠. 이 비폭력 저항 운동. 그런 방식이에요. 비폭력 저항 운동. 미국의 목사님도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해주는 공도 없고 위임만으로 완성되는 공도 없습니다. 공은 모두의 참여와 연대, 돌봄과 회복의 과정 속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 독재를 해요. 그 독재를 용인하는 공동체가 있다면은 그 공동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독재를 용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라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실천적 오왕 구조의 마지막 항인 공은 이렇게 다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공이란 공동체가 근원적 자리에서 함께 멈추고 함께 느끼고 함께 깨어나며 함께 기울어진 결과로서 사태를 함께 책임지고 그랬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살아내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한테 해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과거에서부터 우리는 개인이 해결을 해줄 줄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공자, 그 다음 소크라테스, 그 다음 석가모니, 이러한 사람들이 그 혼자서 그 근원의 자리에 대한 것이 우리의 현실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바보 같은 일이지. 그래서 선험적 오왕구조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 자체는 지금 뭐예요? 우리 모두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또다시 미련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예시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함께공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단성도 아니고 국가가 부여하는 추상적 공익도 아니에요. 이러한 함께공은 함께 있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실천, 곧 함께공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함께공, 이것이 잘 드러나는 국가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이 함께공이라는 게 잘 드러냈기 때문에 두 번에 있어서의 대통령을 어떻게 했어요? 물러나게 했잖아요. 이건 문제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납니다.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에 의하면은 이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해결을 합시다. 누가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의 얘기가 뭐예요? 함께 공유해요. 자, 140, 지금 한 게 우리가 몇 번째냐면 148번째인가요? 141, 144번째였죠? 144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145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